산림청의 수색구조대원이고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 어디다 올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에 올려볼까 해. 몇 년 동안 수색구조대원으로 일해오면서 너희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보아왔었어. 나는 실종자 수색에 꽤 능숙해. 대부분은 길을 벗어나거나 작은 절벽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게 된 경우가 많았는데, 보통 그런 사람들 중 대다수는 그런 경우 그 자리에 머물러라 라는 오래된 조언을 받들어 멀리까지 나가진 않는단 말이야. 하지만 나는 두 건의 예외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어. 두 사건 모두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실종자 수색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나는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원동력으로 더 열심히 수색했었지. 그중 첫 번째는 부모님과 함께 산딸기를 따라 나간 어린 남자아이였어. 그 아이는 여동생과 함께 있었는데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실종되었고, 부모님이 잠시 눈을 뗀 사이 두 아이 모두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했어. 아이들을 찾지 못한 부모님이 우리에게 신고했고, 우리는 그 지역을 수색하기 위해 나섰어. 딸은 꽤 빨리 찾았는데 우리가 오빠는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곰 아저씨가 오빠를 데려갔다고 이야기했어. 그러며 말하길 그 아저씨는 오빠랑 잠깐 놀고 싶다며 자기에게 산딸기를 주곤 조용히 있으라 말했다고 해. 딸이 마지막으로 오빠를 본 건 곰 아저씨의 어깨에 목마를 타고 있는 모습이었고 침착해 보였다고 했어. 물론 처음에 우린 납치당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지역에서 다른 사람의 흔적은 찾지 못했어. 또한 꼬마애는 그 아저씨가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 키가 크고 털이 많아 곰처럼 생겼으며 이상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어. 우린 몇 주 동안이나 그 지역을 수색했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 가장 긴 수색이었지만 그 아이의 흔적은 단 하나도 찾지 못했어. 또 다른 한 명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하이킹을 나온 젊은 여자였어.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딸은 숲을 더 잘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고 다시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나무 아래에서 딸의 이름을 부르며 몇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신고를 해왔고, 우리는 모든 곳을 수색했지만 또다시 그 여자의 흔적은 찾지 못했어.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어.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딸이 내려오는 걸 보지 못했었거든. 언제는 개를 데리고 혼자 수색하러 나갔을 때 개가 나를 생 절벽에다가 이끌려고 한 적이 몇 번인가 있었어. 언덕도 아니고 울퉁불퉁한 돌로 된 것도 아닌 손으로 잡을 구석 하나 없는 깎아지른 절벽이었어. 그럴 때마다 매번 당황스러웠고, 거기에다가 그럴 때는 대체로 절벽 반대편이나 개가 우리를 안내한 그 절벽 너머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실종자를 발견했어. 이거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지. 특히 안타까운 사건 중 하나는 시신 수습 중 일어났었어. 9살 소녀가 제 방에서 떨어져 둑 아래 죽은 나무에 꿰뚫린 일이었어. 급작스러운 사고였지. 우리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을 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내었던 그 소리는 결코 잊지 못할 거야. 구급차에 시신 운반용 가방이 실리는 것을 본 어머니는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끔찍하고 가슴 저미는 통곡 소리를 냈어.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딸과 함께 자신의 일부도 같이 죽은 듯이. 다른 구조대원에게서 들은 바에 따르면 어머니는 사고 발생 몇 주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 딸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했던 거지. 지역에 곰이 출몰한다는 신고가 있어서 다른 대원과 팀을 이뤄서 다니던 때의 일이었어. 우린 암벽 등반을 떠났다가 예정된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던 남자를 찾고 있었는데, 결국 그 남자가 있을 곳으로 추정되는 곳까지 가기 위해 제대로 된 암벽 등반을 해야 했었어. 우린 그 사람이 다리가 부러진 채 작은 바위 틈새에 갇혀있는 걸 발견했어.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 그 사람은 거의 이틀 동안 그곳에 있었고 다리는 감염된 게 매우 분명했어. 우린 그 사람을 헬기에 태우는데 성공했고, 응급구조대원 중 한 명에게서 그 남자가 극도로 불안해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
그 사람은 자기가 암벽으로 올라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던 어떤 남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어. 등반 장비도 없고 파카와 스키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해. 그 사람은 그 남자에게 다가섰고 그러자 돌아선 그 남자는 얼굴이 없었다고 했어. 얼굴이 있어야 할 곳이 텅 비어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은 겁에 질려 너무 급하게 산에서 내려오려고 했고 그게 추락의 원인이 되었던 거지. 그 사람은 그 남자가 산을 내려가면서 그 무언가에 가로막힌 끔찍한 비명소리를 내지르는 걸 밤새도록 들었다고 해. 그 이야기는 나에게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어. 그 소리를 들은 게 내가 아니라서 어찌나 다행인지. 나한테 일어난 가장 무서웠던 일 중 하나는 하이킹 그룹에서 떨어져 나간 젊은 여자를 수색하다 일어났었어. 걔들이 그 여자의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수색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그 여자를 발견했을 때 그 여자는 커다란 썩은 통나무 아래에 웅크리고 있었어. 신발과 배낭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충격에 빠져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 부상은 없었고 그 여자는 우리와 함께 수색 베이스 캠프까지 자력으로 걸어갔었어. 가는 동안 그 여자는 계속 우리 뒤를 돌아보며 저 검은 눈을 한 덩치 큰 남자가 왜 우리를 쫓아오는지 물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정신적 충격에 이상한 증상 같은 것일 거라 생각하며 넘겼어. 하지만 기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여자는 더욱 불안해하며 저 남자한테 얼굴 좀 찡그리지 말아달라고 전해달라며 나한테 계속 이야기했어.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여자가 멈춰서더니 돌아서서 숲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어. 그 남자한테 자기를 좀 내버려 두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 남자랑 같이 가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그 남자한테 넘겨주지도 않을 거라고 말했어. 우린 마침내 그 여자를 다시 걷게 만들었는데 사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거의 기침 소리와 비슷했지만 더 리드미컬하고 더 깊었어. 거의 곤충이 내는 소리처럼 들렸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 우리가 수색 베이스 캠프가 있는 구역에 들어갔을 때 그 여자가 눈을 휘둥그레 뜬 채 나를 쳐다봤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눈을 크게 뜰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야. 그러더니 그 여자는 내 어깨를 만지며 말했어. 그 남자가 저더러 당신에게 속도를 높이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 남자는 당신 목에 흉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내 목덜미엔 아주 작은 흉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칼라 아래에 숨겨져 있고 이 여자가 그걸 어떻게 보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말을 한 직후 바로 내 귀 옆에서 그 이상한 기침 소리가 들렸고 난 소스라치게 놀랐어. 나는 내가 얼마나 겁먹었는지 감추려 애쓰며 서둘러 그 여자를 캠프로 데려갔지. 그날 밤 우리가 그 구역을 떠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건 내가 말해줄 마지막 이야기이고 아마 내가 가진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이상한 이야기일 거야. 모든 수색 구조대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대에선 주기적으로 마주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는 그런 일이야. 다른 대원들에게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설령 무슨 말인지 안다고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상관에게서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이상하게 느껴지지도 않아. 우리는 야생에 정말 깊숙한 곳, 그러니까 30에서 40마일 정도 떨어진 곳, 그런 곳에 갈 때마다 거의 매번 숲 한가운데에 계단이 있는 것을 발견했었어. 마치 집에 있는 계단을 가져다가 그대로 잘라낸 다음 숲에다 갖다 놓은 것 같았어. 내가 계단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다른 대원 하나가 나에게 평범한 일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내가 물어본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말을 했어. 직접 가서 보고 싶었지만 아주 단호하게 절대 그것들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 이젠 마주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있어. 왜냐하면 엄청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거든.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일 몇 개 더 말해줄게. 그리고 혹시 계단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거나 계단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오늘 밤에 다시 로그인했다가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엄청 많아서 놀랐어. 우선 너희들이 이야기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해줄게. 계단에 대해서 피드백이 많았으니까 여기서 간략하게 다루고 그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 더 얹을게. 그 계단들은 다양한 모양, 크기, 스타일, 상태로 나타났어. 어떤 것들은 상당히 낡아서 그냥 폐허 같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방금 막 만든 것 같았어. 등대에서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 계단도 본 적이 있는데 금속의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고풍스러운 느낌이었어. 계단은 무한히 올라가지도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높게 올라가지도 않지만 개 중에는 특출나게 높은 계단도 있었어. 전에도 말했듯이 그냥 집에 있는 계단을 누군가 오지 한복판에 오래 붙여놓은 것만 같았어. 사진은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 사진을 찍으려 시도해본 후 다시 시도해볼 생각은 전혀 들지 않더라. 게다가 그런 곳에 내 직장을 걸고 싶지도 않고 나중에 다시 시도해볼 생각이긴 하지만 약속은 못하겠네. 얼굴 없는 남자를 마주쳤다던 그 남자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잖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말하자면 그 남자가 정상에 등반한 다음 봉우리에 도착했을 때 파카와 스키 바지를 입은 다른 남자를 봤던 거야.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얼굴 없는 남자였고 표현이 혼란스러웠던 점 미안해. 앞으론 그런 일 없도록 할게. 그럼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갈게. 내가 실종 신고를 받는 만큼 구조 요청 신고도 많이 받아. 대략 절반 정도가 실종 신고고 나머지 절반이 구조 요청일 거야. 절벽에서 떨어져 다치거나 불에 화상을 입거나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대부분 술 취한 애들이었지. 동물에게 물리거나 곤충에게 쏘이거나 해서 말이야. 우리는 탄탄한 팀워크를 가졌고 실종자의 흔적을 찾는 데 탁월한 베테랑들을 데리고 있어. 그래서 실종자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할 때에는 정말 답답했지. 특히 그런 실종 신고 중 하나가 유난히 우리를 감정적으로 만들었어. 왜냐하면 우리가 흔적을 찾기는 했었지만 그 흔적은 해답보다는 의문만 더 커지게 만들었을 뿐이었거든. 한 나이든 남자가 잘 정비된 산길을 혼자 하이킹하러 갔는데 그 남자의 아내가 남편이 집에 돌아와야 할 시간에 오지 않았다며 신고를 했었어. 남편은 발작 병력이 있었다는 데 대고 아내는 남편이 약을 먹지 않아서 산길에서 발작을 일으켰을까봐 걱정했지. 남편은 왜 혼자 나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왜 아내가 남편과 함께 가지 않았는지는 나도 전혀 모르겠어. 난 그런 건 묻지 않아. 어느 순간을 지나면 그런 건 상관없어지거든. 중요한 건 누군가 실종됐고 그 사람을 찾는 게 내 임무라는 것 뿐이야. 우리는 일반적인 수색 대형을 짜서 나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베테랑 대원 중 한 명이 그 남자가 길을 벗어났다는 흔적을 발견했어. 우리는 무리지어 그 대원을 따라갔고 가능한 한 넓은 지역을 수색하기 위해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나갔었지. 그런데 갑자기 무전으로 그 베테랑 대원의 위치로 돌아가라는 연락이 왔고 우린 곧바로 그곳으로 갔어.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경우는 실종자가 부상을 입었고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선 팀 전원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했거든. 베테랑과 다시 만났는데 그 사람은 그냥 나무 아래에 서서 머리 양옆에 손을 얹고 있을 뿐이었어. 동료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동료는 나뭇가지 위를 가리켰고 난 내 두 눈을 의심했어. 땅에서 최소 9m 높이의 나뭇가지에 지팡이가 매달려 있었어. 손잡이에 달린 작은 끈 같은 게 가지에 걸려서 말이야. 그 남자가 그걸 그렇게 높게 던졌을 리가 없고 그 사람이 아직 그 근처에 있다는 다른 흔적도 보이지 않았어. 나무 위에다가 대고도 불러봤는데 당연하지만 아무도 없었고 우리 모두 어리둥절한 상태로 남겨져 있었지. 수색을 계속했지만 결국 그 남자는 결코 찾지 못했어. 심지어 수색견까지 데리고 나왔지만 걔들은 이 나무보다 훨씬 못 미치는 곳에서 냄새의 흔적을 잃어버렸고 결국 수색은 중단되었어. 처리해야 할 다른 신고도 있었고 특정 시간을 지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어. 그 남자의 아내는 몇 달 동안이나 매일 전화해서 남편을 찾았냐고 물었고, 그럴 때마다 아내가 점점 더 절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 왜 이 출동이 특히 날 감정적이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땐 그냥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더해 제기된 의문들도 더해서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이 남자의 지팡이가 거기에 있었던 걸까? 누가 그를 죽여서 괴상한 전리품이라도 되는 양 그 위에다 던져놓은 걸까? 거의 그 남자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한 우리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우린 아직도 가끔가다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해. 아이들이 실종되는 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야. 어떤 상황에서 실종되었던 간에 결코 쉽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항상 시신으로 발견할까봐 두려워하지. 흔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발생하는 일이야. 데이비드 폴리데스가 수색구조팀이 있어서는 안 되거나 있을 수 없는 곳에서 아이들을 발견한 거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일은 내가 직접 본 것보다 남한테 들은 게 더 많긴 하지만 내가 직접 목격했고 기억에 남았던 사례 중 하나를 공유할게. 한 어머니와 세 자녀가 국립공원에 작은 호수가 있는 구역으로 피크닉을 하러 나갔었어. 한 명은 6살, 한 명은 5살, 다른 한 명은 3살쯤 되었지. 어머니는 아이들을 정말 주의 깊게 보고 있었고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항상 아이들이 시야에서 벗어나게 두지 않았다고 해. 어머니는 그 지역에서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는 나중에 중요해져. 어머니는 아이들의 짐을 챙기고 주차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 근데 여기서 이 호수는 숲으로 고작 2마일만 가면 나오는 데다 매우 명확하게 조성된 산책로에 있었단 말이야. 주차장에서 그곳까지 가는 길을 잃는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어. 바보처럼 일부러 길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말이야. 아이들이 앞서서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길을 따라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 어머니는 돌아섰고 그 잠시 눈을 뗐던 4초 남짓한 사이에 5살배기 아들이 사라져버린 거야. 어머니는 아들이 오줌을 길 벗어나나 싶어서 다른 두 아이에게 어디 갔냐고 물었고, 두 아이는 무서운 얼굴을 한 덩치 큰 아저씨가 옆쪽 숲에서 나와 아이의 손을 잡고 나무들 사이로 데려갔다고 말했어. 남은 두 아이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 보였고, 사실 나중에 어머니가 말하길 마치 약에 취한 것 같았다고 해. 두 아이는 약간 멍하고 정신이 없던 상태였던 거야. 그래서 당연히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미친듯이 주변을 둘러보며 아이를 찾기 시작했어. 아들 이름을 부르며 소리치는데 어머니가 말하길 어느 순간 아들이 대답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고 해. 당연하지만 어머니는 무작정 숲으로 달려갈 수는 없었어. 다른 두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 즉시 우리를 보냈어. 우리는 출동하여 그 애를 찾기 시작했고 수마일씩이나 걸친 이 수색 과정에서 우리는 아이의 흔적을 단 하나도 찾지 못했어. 개들은 어떤 냄새도 맡지 못했고 옷이나 부러진 덤불, 하물며 아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낼 만한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어. 당연하게도 한동안 어머니에 대해서 의혹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이 모든 일로 인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은 꽤 분명했지. 우리가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몇 주 동안 이 아이를 찾아다녔는데 하지만 결국 수색은 흐지부지 되고 우리는 넘어가야만 했어.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은 계속 수색했고 그러던 어느 날 시체가 발견되었고 수습이 필요하다는 무전을 받았어. 그들이 우리에게 위치를 알려주었고 우리 중 누구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지. 우리는 그것이 다른 아이일 것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가 처음 실종되었던 곳에서 15마일 떨어진 곳이었던 그 발견 장소에 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우린 거기서 우리가 찾아다니던 바로 그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어. 나는 그때 이후로 줄곧 그 아이가 어떻게 그곳에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지만 영영 답을 찾지 못했지. 시신을 발견했던 자원봉사자는 혹시라도 시신이 유기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곳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고 마침 그 지역으로 향했던 거야. 자원봉사자는 높고 바위 투성이인 경사지의 아래쪽에 다다랐고 중간쯤 올라갔을 때 그는 무언가를 발견해 쌍안경으로 살펴보았고 예상대로 그건 바위의 작은 틈에 쑤셔 넣어진 어린 소년의 시신이었던 거야. 자원봉사자는 아이의 셔츠 색깔을 알아보았고 그래서 곧바로 실종된 소년이라는 것을 알았지. 바로 그때가 자원봉사자가 신고를 한 때야. 그리고 우리가 출동한 거고. 시신을 내리는 데만 거의 1시간이 걸렸고 우리 모두 우리가 본 것을 믿지 못했어. 이 아이는 출발 지점에서 15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혼자 힘으로 그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 리가 없었거든. 이 경사는 험난해서 심지어 등반 장비를 갖춘 우리에게도 힘들었어. 5살짜리 남자아이가 그곳에 올라갈 수 있을 리가 없었다는 건 확실했지. 그뿐만이 아니라 아이는 긁힌 상처 하나 없었어. 신발은 없었지만 발은 손상되거나 더러워지지 않았으니 동물이 끌고 올라간 것도 아닐 터였지.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는 아이는 죽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어. 그때쯤에는 실종된 지 1달도 넘었을 때였는데 죽은 지는 기껏해야 하루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았지.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했고 내가 출동해본 가장 당혹스러운 신고 중 하나였어.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검시관은 아이가 저체온증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결론지었다고 해. 아마 우리가 그 아이를 발견하기 이틀 전 늦은 밤에 얼어 죽었던 걸 거야. 용의자도 없었고 아무런 해답도 없었어. 오늘날까지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이상한 일 중 하나였어. 견습대원으로서 내가 처음 맡았던 일 중 하나는 엄마와 헤어진 4살 배기 아이를 찾는 거였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걔들이 아이 냄새의 흔적을 제대로 맡았기 때문에 찾을 게 분명하다 생각했던 그런 종류의 사건이었어. 결국 우리는 아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에서 약 800m 떨어진 산딸기 밭에서 아이를 발견했고 아이는 자신이 그렇게 멀리까지 갔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 베테랑 대원 중 한 명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난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아이들과 이야기하거나 돌보는 걸 어려워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선 다행이었지. 돌아오는 길에 내 교육을 맡은 여교관은 나에게 실종자가 주로 발견되는 핫스팟을 보여주려고 살짝 돌아가기로 결정했어. 그곳은 인기 있는 하이킹 트레일 근처에 있는 자연 침하된 지역이었고 사람들은 보통 다니기 쉬운 내리막으로 움직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길을 잘못 들곤 했던 거지. 우린 거기까지 하이킹을 했어. 몇 마일 떨어져 있었고 1시간 정도 지나 도착했어. 그 지역을 돌아다니며 교관이 예전에 실종자를 발견했던 장소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저 멀리 무언가가 보였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은 메인 주차구역에서 약 8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란 말이야. 뭐 그렇게 오래 하이킹하고 싶지 않다면 새길을 통해 더 짧게 질러갈 수도 있긴 했지만 아무튼 여기는 국가보호구역이라 상업지나 주거지 개발이 불가능했단 말이야.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거라곤 기껏해야 산불 감시탑이나 노숙자들이 몰래 만든 임시 거처 정도가 다였고 그런데 하지만 내가 그곳에서 본 그 물체는 뭔진 몰라도 반듯한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었어. 알다시피 자연이 반듯한 걸 만드는 건 매우 드문 일이지. 내가 그것을 가리키며 알리자 교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뒤에 서서 내가 직접 가서 살펴보게 내버려 두었어. 6m 정도 거리에 다다랐을 때 내 목덜미의 털이 곤두섰어. 그건 계단이었어. 이 빌어먹을 숲 한가운데에 말이야. 있어야 할 장소에 있기만 했더라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계단이었을 거야. 그건 베이지색 카펫이 깔린 그냥 평범한 계단이었고 높이는 10계단 정도였어. 하지만 응당 있어야 할 위치인 집 안이 아닌 숲 한가운데에 있었지. 당연히 측면에는 카펫이 깔려있지 않았고 계단을 구성하고 있던 나무가 드러나 있었어. 거의 마치 비디오 게임의 버그처럼 집이 완전히 로드되지 않아 계단만 보이는 그런 거 같았지. 내가 그곳에 가만히 서 있는 와중에 내 뇌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 초과 근무를 하고 있었어. 교관이 와서 내 옆에 섰고
그녀는 그냥 거기 서서 세상에서 가장 시시한 거 보듯이 계단을 바라보았어. 나는 교관에게 도대체 이게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물었고, 교관은 그저 낄낄대며 웃을 뿐이었어.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야, 신참. 많이 보게 될 테니까.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지만 교관이 강하게 내 팔을 잡았어. 그러지 않는 게 좋을걸? 교관이 말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은 내 팔을 단단히 쥐고 있었고, 나는 가만히 거기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어. 맨날 보게 될 거야. 하지만 가까이 가지 마. 만지지 마. 올라가지도 마. 그냥 무시해. 난 그 계단에 대해 질문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나에게 묻지 않는 게 좋을 거라 말하는 듯 했어. 결국 우린 그 일에 대해선 넘어가게 되었고, 계단에 대한 이야기는 훈련 기간 동안 2번 다시 나오지 않았어. 하지만 교관의 말이 맞았어. 출동을 5번 나갈 때마다 대략 1번씩은 계단을 마주쳤던 거야. 어떤 때는 길에서 3-4km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었고, 어떤 때는 길에서 30-40km나 떨어진 말 그대로 오지 한가운데에 있을 때도 있었지. 그리고 그런 계단들은 아주 광범위한 수색을 할 때나 주말 훈련 때만 발견되었어. 대체로 상태가 좋긴 했는데 가끔씩은 한참 동안이나 밖에 나와 있던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어. 종류도 크기도 모두 달랐고, 내가 본 것 중 가장 큰 것은 너비 최소 3m, 높이 최소 4-6m인 20세기 초의 저택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계단이었어. 사람들에게 그 계단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했지만 교관이 했던 것과 똑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지. 뭐 정상이야, 걱정하지 마, 큰일은 아니지만 가까이 가거나 위로 올라가진 말고, 뭐 그런 것들 말이야. 요즘 수습대원들이 계단에 대해 물어보면 나도 똑같은 대답을 해.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언젠가 더 나은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지만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